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생활 10년 차가 되는 맏며느리예요. 어느 집이나 고부 갈등이 있으신 것 같던데, 저도 그 고부 갈등 때문에 결혼 생활을 전전긍긍하며 지낸 것 같아요. 집안에서 시부모님이 제일 높은 어른이잖아요. 며느리인 제가 맞추면서 사는 게 도리이지만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위험이 심해져서 위기양까지 왔으니 제 몸 상태로도 어느 정도 심각했는지 예상이 되시죠? 남들에게 편하게 말하지 못하는 제 결혼 생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친구들과의 술자리였어요. 술을 별로 즐기지 않기에 모임에 가도 한두 잔만 마시거나 음료수로 대체하는데 그날은 저도 기분을 내고 싶었는지 술을 제법 마시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2차로 간 술집에서 친한 친구가 불러낸 사람이 제 남편이에요. 원래는 제 친구가 사귀는 사람의 절친이었어요. 둘이 같이 있다가 불러내자 동행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저와 만나게 되었어요. 마주편 자리에 앉은 탓에 자연스럽게 얘기를 많이 나누게 되었고 술에 취해서 그런지 그 사람과의 대화가 정말 즐거웠어요. 저희는 서로에게 끌렸고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3년 뒤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중소기업에 저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연봉이 제가 더 많았어요. 차도 없어서 주로 지하철과 택시를 타고 다녔고 멀리 데이트를 갈 때는 제 차를 타고 다녔고요. 데이트 비용도 서로 번갈아 가면서 냈고 비싼 선물은 한 번도 안 해줬지만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데이트할 때마다 꼭 저를 집까지 데려다 줬고 아들이 없는 저희 집에 일이 있을 때는 자기가 와서 팔 걷어붙이고 부모님을 도우며 아들 역할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재원이는 너는 어쩜 이렇게 싹싹하니? 우리 희원이보다 더 딸 같다. 엄마, 왜? 네가 없는 말 했니? 재원이 같은 아들이면 딸간지 집 하나도 안 부럽겠구만. 아닙니다, 어머니. 희연이가 더 섬세하고 애교도 많습니다. 우리 재원이는 마음도 어찌나 이쁜지. 꼭 우리 집에 장가와야 한다, 알았지? 엄마, 네, 꼭 장가 오겠습니다, 어머님. 저희 엄마는 남편을 처음 인사시킬 때부터 좋아했어요. 취미삼아 관상학을 공부하고 계셨는데 재물이 많고 다복한 상이라면서 저한테 복이 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남편이 워낙 살갑게 구니까 엄마도 그걸 좋아하시기도 했고요. 나보다 연봉이 적은데 엄마의 관상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웃었는데 결혼하기로 하고 시부모님께 인사를 가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예비 시부모님께 인사를 하러 갔던 날은 아직도 선명하게 생각이 나요. 시부모님이 집으로 저를 초대하셔서 그날 엄청 긴장했거든요. 과일 바구니를 준비해서 인사를 갔는데 집을 보고는 너무 놀라버렸어요. 여기가 재원 씨 집이야? 어, 아버지가 아파트 싫어하셔서 아버님이 아파트 생활을 안 좋아하셔서 주택에 산다고 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일반 단독주택이 아니었어요. 대문부터 보통 대문이 아니었고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정원이 넓게 깔려 있었어요. 3층짜리 주택은 그야말로 으리으리했고요. 여기 재원 씨 집 맞아? 맞아. 들어가자. 부모님이 기다리시겠다. 어, 집 안으로 들어가 예비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식사를 같이 했어요. 너무 놀란 데다 긴장도 해서 그날 먹은 음식이 뭐였는지 전혀 생각이 나지 않지만 시아버님이 저를 보고 너무 좋아하셨던 기억은 선명히 나요. 남편은 딸만 있는 저희 집과 반대로 아들만 둘이 있었고 그 중에 장남이었어요. 어머니는 동생을 낳은 뒤 후유증으로 어릴 때 돌아가셨고 지금의 어머니는 새어머니셨고요. 남편이 다 큰 다음에 재혼을 하신 터라 두 분 사이에 자식은 따로 없었지만 어머님이 데리고 온 딸이 하나 있기는 했어요. 희원이라고 했나? 얼굴이 참 밝고 인상이 좋구나. 우리 재원이랑 참 잘 어울려.
내 딸하고 싶을 만큼 나도 마음에 들고. 당신은? 당신한테는 내 딸이 뭐 더 필요해요? 며느리랑 딸은 달라요. 이 사람이 손님이는데 말 조심하지 않고. 남편의 계모인 시어머님은 이사들인 첫날부터 저를 무척이나 경계하셨는데 싫은 티를 숨길 생각을 하지도 않으셨어요. 아무리 제가 아랫사람이라고는 하나 저를 싫어하는 걸 뻔히 하는데 기분이 좋을 리도 없었고요. 그날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남편은 제가 기분 안 좋을까봐 엄청 신경을 썼어요. 어머님을 대신해 자기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데 그 모습에 제 심경이 참 복잡해지더군요. 결혼을 생각하고 인사를 드린 건 맞지만 시어머님 되실 분이 대놓고 저를 싫어하시는데 과연 결혼하는 게 맞는지 고민이 참 많이 됐어요. 그날 인사를 드리고 오자 엄마가 많이 궁금해 하셨어요. 집은 어떤지, 시부모님 되실 분들은 어떤지 이런 것들요. 엄마한테 시어머님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됐지만 저는 말하지 않았어요. 괜히 엄마가 기분 나쁘실 것 같아서요. 그리고 어쩌면 결혼을 반대하실지도 모르겠다는 걱정도 됐고요. 인사를 드리고 와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 저는 결국 결혼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무엇보다 남편과 헤어질 자신이 없었고 시어머님과의 관계는 살면서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어린 나이라 무서울 게 없었고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깨닫게 되었어요. 무서운 고부 갈등은 저 혼자서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요. 결혼식을 올리기 전까지 제 주변 지인들은 저의 남편에 대해서 다들 회의적이었어요.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절친들조차 결혼은 현실적인 거라고 조언을 해댔는데 막상 결혼식을 올리는 날 다들 놀라고 말았어요. 그날 남편 집안에 대해서 알게 됐거든요. 너 왜 말 안 했어? 뭘? 재현이 집안이 이렇게 좋다는 거 알았으면 우리가 그런 말 안 했지. 그러니까 요 깜찍한 게 우리 속였어. 속이긴 나도 나중에 알았어. 나도 너희만큼 깜짝 놀랐다고. 우리 희연이 부잣집에 시집가니까 좋긴 한데 배도 아프네 부러워서. 나도. 희연아, 재현 씨 친구들 소개 좀 해줘봐. 어? 알겠어. 결혼식은 정말 멋지게 진행이 됐어요. 저희 결혼 선물로 아버님이 준비해 주신 결혼식이었는데 이벤트도 마음에 들고 분위기도 너무 좋았어요. 다들 저희 결혼식을 축하해 주었고 환하게 웃어주는 가운데 유일하게 웃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저희 시어머니가 시누이였어요. 가족 사진을 촬영하는데 너무 인상을 쓰고 계셔서 사진작가가 웃으라고 얘기할 정도로요. 그 모습에 걱정이 늘어진 사람은 저희 엄마셨어요. 상견례와 결혼식장에서 본 시어머님 표정만으로 엄마는 저를 싫어하는 걸 대번에 하셨고 제가 시집살이를 힘들게 할까봐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 엄마를 안심시켜드린 건 남편이었고요. 어머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잘하겠습니다. 그래, 자네만 믿겠네. 우리 희연이 힘들지 않게 잘 챙겨줘. 어? 그럼요. 걱정 마세요. 희원아, 너도 시부모님께 잘하고 네가 잘하면서 안 싸던 너들을 예뻐하시겠지. 걱정 마요, 엄마. 눈물바람이 친 부모님을 안심시켜드리며 저도 마음이 많이 안 좋았어요. 남편과 같이 살게 된 건 좋았으나 부모님께 못해드린 것만 생각이 나서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영영 이별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서럽던지. 부모 곁을 떠나 어른이 된다는 건 좋으면서도 슬픈 일인 것 같아요. 결혼 생활은 크게 힘든 건 없었어요. 제가 일 욕심이 있어서 계속 일을 하기로 했고 남편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집안 사업체로 새로 발령받아 아버님을 돕게 되었어요. 평일에는 일을 하고 주말에는 우리끼리 시간을 가지거나 시댁의 시부모님을 찾아뵀는데 가끔 인사를 드렸기에 시어머님과 마찰도 없었고요. 평일 직장에서 퇴근 후에 남편과 가지는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연애를 3년이나 했지만
결혼 생활은 또 다른 재미였어요. 시어머님은 저를 싫어하셨지만 시아버님은 저를 정말 많이 좋아해 주셨어요. 결혼 전 인사를 드릴 때부터 저를 예뻐라 하셨고, 제가 시댁에 가는 날이면 아버님과 둘이서 티타임 하는 걸 즐겨 하셨어요. 아버님과 둘이서 차를 마시고 있으면 남편이 와서 자기도 끼워달라고 했어요. 저도 차 좋아해요. 저도 한 잔 주세요. 얘기? 너는 저기 가서 혼자 놀아. 며느리랑 둘이서 차 마시는데 어디 끼어들어? 와, 아버지 진짜 차별심하죠. 저 아들이에요. 나는 아들보다 며느리가 좋아. 이 집안에서 너랑 말통하는 사람은 우리 며느리밖에 없다. 아들인 남편도 셈을 내는데 아버님과 단둘이 차를 마시는 제가 시어머님은 얼마나 눈에 가시겠어요. 그게 보기 싫으셨는지 어느 날은 시누이를 불러다 앉히시더라고요. 당신 딸도 같이 차 한잔 해요. 맨날 며느리만 그리 끼고 도세요. 아빠, 차영이 진짜 좋아요. 피가 섞이지 않은 시누이는 새아버지인 아버님의 눈치를 살피며 친한 척 가까이 앉았어요. 본인이 마실 차까지 들고 와 곁에 앉으니 별 수 없이 동석을 했지만 시누이가 끼일 때는 아버님의 말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평소에 하시는 아재 농담 같은 것도 안 하시고 날씨 얘기, 책 얘기만 하셨죠. 저와 둘이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아버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시누이도 느꼈지만 몇 번은 개선 차를 마시러 나왔어요. 자기 딴에는 아버님과 맞는 대화 주제를 가지고 왔지만 아버님은 맞장구를 쳐주지 않았고 재미가 없었던지 어느 순간부터는 오지 않았어요. 그게 또 못마땅했던 시무는 본인이라도 끼려고 했는데 아버님이 빠지라고 하셨어요. 그때 시어머님이 저를 얼마나 노려보시든지 아주 많이 기분 나빠하시더니 결국 한마디 하셨어요. 아버님이 단둘이 차 마시자 해도 네 선에서 거절을 해라. 편가르기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니? 차 한잔하는 것뿐인데 어머님. 어머머 얘 봐라. 너 지금 시미한테 딴지 거는 거냐?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 뒤로도 시어머님은 제가 하는 일 일일이 딴지를 걸었어요. 누가 봐도 저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뻔히 보였지만 저는 별말하지 않았고 남편에게도 알리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도와달라고 하면 몸은 편해지겠지만 시어머님과 영영 사이가 안 좋아질 것 같아서 당분간 제가 노력을 해보자 그렇게 마음먹었어요. 결혼을 하고 1년 정도 지났을 때 남편과 아이를 가지기로 했어요. 아버님 연세도 많으셨고 또 손주를 기다리고 계셨기에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물론 저희 부부도 아이를 원했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임신이 잘 되지 않았어요. 워낙 불임 부부가 많아서 지인의 조언으로 불임 검사도 했지만 저희 둘 다 딱히 문제는 없었고요. 결혼하고 임신하는 건 자연스러운 수순인데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으니 조바심이 났어요. 혹시나 평생 아이가 안 생기는 건 아닌가 걱정을 하고 있던 차에 아이가 생겼어요. 저희 부부는 정말 기뻤어요. 생애 처음으로 만난 임신 소식에 둘 다 기쁨을 감출 수 없었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안정기에 부모님께 알리기도 했죠. 그런데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임신 8주 정도 됐을 때 그만 유산을 하고 말았어요. 유산이 된 거 알았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불과 몇 달 사이에 천국과 지옥으로 가며 저는 그만 우울증에 빠졌고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견디기 힘든 일을 겪으며 시댁으로 가지도 못하자 아버님이 직접 집으로 찾아오셨고 슬픈 소식을 알게 되셨어요. 아버님은 제 손을 꼭 잡으며 괜찮다고 위로해 주셨는데 그 손이 너무 따뜻해 저는 그만 울음이 터져버렸고 아버님 어깨가 흠뻑 젖도록 눈물을 쏟아냈어요. 우는 저를 다독이는 손에 의지해 한참을 울다가 얼굴을 들었는데 시어머님의 차가운 눈과 마주쳤어요.
아이를 잃고 슬퍼서 눈물을 쏟아내는 그 순간에도 시어머님은 저를 못마땅해 하시더라고요. 그 차가운 시선을 마주하는데 얼마나 서럽던지. 시어머님이 나를 미워한다는 걸 알고 있기에 더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시댁에 가지 않게 되었고 한동안 시아버님도 뵙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어요. 겨우 마음에 다독였을 즈음 도련님이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이러니하게도 혼전 임신 때문에 결혼을 서두르게 되었는데 그때 참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저는 아이를 잃었는데 동서될 사람은 임신해서 결혼을 하는 거니 저와 입장이 상반된 거잖아요. 마음 같아선 집 밖을 나가고 싶지 않았지만 집안 행사인데 제가 빠질 수는 없었어요. 너랑 다르게 둘째는 아기집이 튼튼한 모양이다. 어머님, 뭐라고 하셨어요? 얘 봐라. 내가 뭐 못할 소리 했니? 시어머님은 제가 힘들어하는 걸 뻔히 알면서 들으라는 듯이 가슴 아픈 얘기를 하셨고 저는 참지 못하고 그동안 서운했던 일까지 다 말하게 됐어요. 어머님은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제가 그렇게도 싫으세요? 너 지금 누구 앞에서 이러는 거야? 새언니, 지금 우리 엄마한테 대드는 거예요? 와, 이제 본성이 나오네. 그동안 혼자 우아한 척 다 하더니. 엄마, 아빠한테 다 이러자, 어? 아가씨. 아, 왜요? 이제 나한테도 소리 지르는 거예요? 시아버님은 회사에 계셨고 시댁에는 저와 시어머님, 시누이만 있었어요. 둘이서 자기 입맛대로 저를 몰아가는데 작정한 사람들을 당해낼 수 없었어요. 둘은 저를 시어머니 우습게 보는 못된 며느리로 몰고 갔어요. 아무리 아니라고 한들 그 둘에게는 소용없었고 저는 된통 당하고 말았어요. 가시돋친 말을 한 건 시어머님인데 왜 내가 나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건지 속상한 마음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심지어 저녁에 퇴근한 남편이 무슨 일이냐며 어머니께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그간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했어요. 남편은 왜 이제 얘기하냐며 저와 같이 화를 내줬어요. 그러더니 자기가 시어머님과 얘기를 해보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러지 말라고 말렸어요. 남편이 시어머니께 따지며 분명 집안이 시끄러워질 테고 도련님이 결혼을 앞둔 상황에 괜히 집안 분위기만 어수선해질 것 같았어요. 아버님은 맏며느리 잘 봤다고 그리 좋아하셨는데 저 때문에 속상하시게 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저 하나만 참으면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재아가 많이 속상했지?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오랜만에 아버님과 다가라 했는데 대뜸 이렇게 물으셨어요. 시어머님과의 일을 다 알고 있다고 하시며 대신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남편에게서 다 들었다면서 시어머님을 대신해 사과하시는데 제가 어쩔 줄은 모르겠더라고요. 민망하면서도 한편으론 위로가 됐어요. 일방적으로 미움을 받는다는 거. 그거 진짜 속상한 일이거든요. 게다가 어른이라고 제 입장에서 뭐라 말도 못하니 그것 또한 답답한 일이었고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잖아요. 아버님이 알아주시니 속상했던 마음이 다 사라지고 많은 위로가 됐어요. 그렇게 저는 다시 힘을 얻었지만 시어머님은 여전히 지치지도 않고 저를 미워했어요. 드디어 도련님이 결혼을 했고 저에게 동서가 생겼어요. 임신 5개월 때 결혼식을 해서인지 동서를 만날 때마다 임신한 배가 더 커져 있었어요. 배가 무거워져서 힘들다고 말하는 동서를 만날 때 마음이 씁쓸했지만 애써 괜찮은 척을 했어요. 다시 저에게도 아이가 생길 거라는 희망을 가지면서요. 시어머님도 아버님께 한 소리 들으셨는지 저에게 말조심을 하셨고 한동안 아슬아슬한 평화가 계속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님이 쓰러지시게 됐어요. 집안은 발칵 뒤집혔고 급히 병원으로 가니 뇌졸중이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다행히 병원에 빨리 가서 심하지는 않았지만 마비가 생겨 아버님은 입원 생활을 하시게 됐어요. 그동안 아버님 곁에서 회사 운영을 배우고 있던 남편은 아버님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동분서주 바쁘게 다녔고, 저는 아버님을 돌보기 위해 병원에 매일같이 찾아가게 됐어요. 매일 찾아가는 일이 힘이 들었지만 그래도 아버님 걱정하는 마음에 가만히 집에 있을 수가 없었죠. 입원실에 꽃 몇 송이 준비해 가는데 입구에서 시어머님을 만났어요. 또 왔니? 네, 어머님. 제가 낮에 있을게요. 어머니 피곤하신데 집에서 쉬다가 오세요. 네가 또 무슨 소리를 할 줄 알고 내가 자리 비우니? 어머님, 왜 그러세요? 너, 솔직히 말해봐라. 병원에 매일 오는 거 유산 때문에 그러니? 네? 시어머님은 저더러 솔직하게 말하라며 다그쳤어요. 남편이 집안의 장남이긴 했지만 아버님 유산에 대해서는 정말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그렇게 몰아가듯이 말씀하시는 어머님이 너무 서운했어요. 나를 도대체 어떻게 보는가 싶어 화도 났고요. 저는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병원에 오지 말라고 하셨고, 아버님이 마음에 걸렸지만 그 뒤로 발길을 끊었어요. 남편에게 듣기론 제가 발길을 끊자 시모의 딸인 신우이가 작정하고 병실을 지킨다고 하더군요. 속셈이 빤히 보이는 짓이었지만 상대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두 사람에게 엮이면 너무 힘들어 피하는 걸 선택했죠. 대신에 아이를 가지는 일에 힘써보기로 했어요. 우선 몸이 건강해야 할 것 같아 운동도 하고 식단도 챙기며 남편과 제 몸을 돌보기 시작했죠. 오전에 한창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님이었고 받기 싫었지만 받아야 했어요. 억지로 받고 나니 저더러 병원에 오라는 말을 했어요. 아버님이 저를 찾는다면서요. 놀라서 병원으로 갔더니 아버님이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네 얼굴을 보니 이제 밥맛이 난다. 이봐, 밥 갖고 와. 네, 알겠어요. 아버님은 제가 병원에 발길을 끊자 식사를 점점 못하시게 됐다고 하시며 저더러 매일 병원에 오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시누이는 오지 말라고 하시면서요.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고 시어머님은 서운하다며 말을 했어요. 하지만 아버님은 듣지 않으셨고 병실에서 나가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님과 시누이는 못마땅해 하며 어쩔 수 없이 병실에서 나가더군요. 저 둘이 같이 있으면 내가 마음이 편하질 않아. 그래서 입맛도 없고 네가 와주면 좋겠다 나는. 알겠습니다, 아버님. 내가 무리한 부탁을 하는 건 아니지? 전혀요. 그런 말씀 마세요. 그날부터 제가 병실을 지키게 됐어요. 밤에는 간병인이 지키고 낮 동안에는 제가 아버님 수발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마비 때문에 제대로 걷기도 힘드셨는데 몇 달이 지나자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고 혼자 걸을 수도 있게 되셨어요. 의사도 회복이 빠르다고 할 정도로 많이 좋아지셨어요. 제가 간병을 하고부터 식사도 잘 하시고 약도 잘 드시고 한결 좋아지셨다고 가족들이 저에게 고맙다며 인사를 하더군요. 얼마 전에 출산한 동서도 갓난쟁이를 안고 와 저에게 인사를 했는데 동서 품에 안긴 아기가 너무 예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 작은 아이가 어찌나 예쁜지 천사가 따로 없더라고요. 아이에게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자 시어머님이 또 속을 뒤집는 얘기를 했어요. 둘째야, 얼른 아이 챙겨라. 네 형 눈빛이 정상이 아니야. 그러다가 아기 달라고 하겠다. 네? 어머님. 진짜야? 네 형님은 아기 못 가지잖아? 사람이 너무 갖고 싶으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어머님. 이게 또 소리 지르네. 너 요즘 간병한다고 기고만장하지, 어?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를 그런 식으로 몰아가다니. 사람이 참 악하다는 생각을 하며 울면서 방을 뛰쳐나갔어요. 뒤늦게 오간 대화를 들은 남편이 와서 저를 다독여줬지만 이미 받은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남편도 몇 번이나 시어머니께 말 조심해달라고 항의했지만 들은 척 만척하는 사람이니 달라지는 게 없었어요. 시어머님은 저에게 참 모진 말을 서슴없이 했는데 그 중에 제일 심한 말이 이거였어요. 그 말을 한 날은 제 생일이었는데 저희 집으로 동서 가족을 초대해 같이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 동서와 저는 성향이 잘 맞았고 동서도 저를 형님으로 잘 따라줘 사이가 좋았어요. 그래서 같이 저녁 한 끼를 먹어야겠다는 생각에 그리했는데 한창 밥을 먹고 있을 때 시어머님과 시누이가 들이닥쳤어요. 우리만 쏙 빼놓고 자기들끼리 밥 먹지? 오빠들, 나 정말 서운해? 아직도 나를 가족으로 생각 안 하는 것 같아? 남편과 시동생은 시누이의 말에 당황했고 저와 동서도 놀라서 급히 자리를 만들었어요. 시어머님은 제가 앉아있던 자리에 앉으셔서 식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창 먹는데 집중을 하더니 시누이와 일어나서는 저와 동서를 향해 한마디 했어요. 집안의 기강이 다 무너졌어. 내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너희는 집안의 어른이라고는 없니? 아버지가 집을 비우시면 당연히 내가 어른이지. 어머니, 왜 그러세요? 첫째 아들은 나서지 마. 자네가 자꾸 그러면 내가 뭐가 되나? 어머님, 죄송해요. 오늘은 간단히 저희끼리 식사하는 자리에 또 나서지. 예전부터 느끼는 거지만 너는 너무 나서는 게 문제야. 심이가 말하는데 어디 끼어들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해졌어요. 시어머님과 시누이는 곧 집을 나갔고 제 생일은 그렇게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동서부부도 어색하게 인사하고는 집으로 돌아갔고요. 저보다 남편이 더 화가 나서는 시어머님과 얘기를 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대화를 해도 통하는 사람이랑 해야 하는 거잖아요. 아버님도 편찮으신 상황에 분란을 만들어봤자 속만 시끄러울 뿐이었어요. 시어머님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조심하면서 아버님 병간호는 계속되었어요. 이제는 많이 좋아져 조금만 더 있으면 퇴원할 수도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되셨어요. 체력이 다시 올라오자 아버님은 회사 일에 조금씩 관여하시게 되었고 남편이 병원으로 와서 회의를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다 아버님 소재의 서류를 가져오라는 심부름하게 됐어요. 저는 서둘러 시댁으로 향했고 마침 시댁에는 아무도 없더군요. 저는 곧장 서재료가 서류를 챙겨 나왔는데 입구에서 시어머님과 마주쳤어요. 네가 우리 집에 웬일이냐 연락도 없이. 아버님 심부름으로 왔어요. 급해서 먼저 가볼게요 어머님. 너. 네. 나대지 말고 있어라 어? 밑도 끝도 없는 그런 말을 들으며 황당했어요. 왜 나한테 저런 말을 하는 건지 무슨 뜻으로 하는 건지 진짜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따지기도 포기해버렸어요. 결혼해서부터 계속되는 일방적인 공격에 더 이상 대응할 가치도 못 느끼게 됐거든요. 기분이 나빴지만 애써 무시하고 병원으로 다시 갔어요. 그리고 안 좋은 기분을 빨리 잊어버리려고 했었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시어머님이 시댁으로 호출을 했어요. 저뿐 아니라 동서까지요. 무슨 일인가 싶어 가보니 시어머님과 시누이가 서슬퍼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러곤 곧 본론을 말하는데 정말 어이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아버님이 해주신 금발치가 없어졌다. 분명히 지난주에 엮였는데 오늘 보니까 없어. 니들 중에 분명히 아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불렀다. 저는 어머님 팔찌를 본 적이 없어요. 저도 몰라요 어머님. 저와 동서는 금팔찌의 행방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노발대발하면서 저에게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그 팔찌가 자그마치 금 20돈으로 만든 거야. 그게 팔이 달려서 혼자 어디 갔다는 거니?
첫째 너 어제 분명히 우리 집에 왔다가 갔잖아. 얼른 사실대로 말해. 어머님, 저는 아니에요. 엄마, 내가 어제 봤어. 어제 세연이가 분명히 엄마 방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고. 사실과 다른 말을 하는 신우이의 말에 저는 너무 놀랐어요. 어이가 없어서 쳐다보니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계속 거짓말을 해대는 겁니다. 아가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제 제가 왔을 때 아가씨 집에 없었잖아요. 있었거든요? 언니가 수상짓 하길래 숨어서 보고 있었지.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저는 신우이에게 따지려고 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소리를 치는 겁니다. 기년이 도둑년이네. 못 배운 년. 어디서 이런 게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는. 너 이실직고 해? 라고 하면서 제 머리를 잡고 쥐어 흔들기 시작했어요. 곁에선 동서가 놀라서 말리고 저도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손의 힘이 얼마나 센지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남편과 시동생이 집으로 들어왔고 남편이 나서서 겨우 벗어났어요. 어머니,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 사람한테 대체 왜 이러세요? 첫째는 나서지 마. 지혜가 잘못해서 이러는 거니까. 이 사람이 뭘 잘못했는데요? 내 금팔찌를 훔쳐갔다고 전했니? 소리 지르는 시모의 눈은 정상이 아니었어요. 신우이와 같이 제가 도둑이 맞다고 몰아가는데 그 모습이 귀신이 시익이라도 한 것처럼 무서웠어요. 남편이 시어머님을 가리고 서 있었지만 저는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 뒷걸음질 치는데 시모와 신우이가 저를 잡으려고 달려들었어요. 저는 이러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데 동서가 갑자기 소리를 꽥 질렀어요. 잠깐만요. 우리 이러지 말고 CCTV 봐요. CCTV라니. 그런 게 어디 있어? 동서의 말에 모두 일순간 정지 상태가 됐어요. 시댁에 CCTV를 달아놓은 줄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동서는 핸드폰을 꺼내면서 말을 했는데 몇 달 전에 시댁에 오는 도우미가 살림에 손을 대는 것 같았고 해서 동서가 CCTV를 달았다고 했어요. 너 언제 그런 걸 달았다는 거냐? 어머님 그때 아가씨랑 여행 가셨을 때 달았어요. 어머님이 그러라고 하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동서는 그때 일을 설명하면서 시어머님의 허락까지 받은 정황들을 설명했어요. 당시 여행을 간 시모가 주변이 시끄러워서 그냥 대충 알았다고 했던 게 바로 이 CCTV를 설치한다는 얘기였던 거예요. 동서의 말을 들으면서 신우이가 갸우뚱하며 물었어요. 엄마, 나랑 여행 간 적 있어? 어? 그게 저번에 갔잖아. 기억 안 나니? 언제? 나 올해는 엄마랑 어디 같이 간 적 없는데? 이상하네. 왜 나는 기억이 안 나지? 신우이의 얘기를 들으며 우리 모두 시모의 얼굴을 쳐다봤어요. 우물쭈물하며 맞다고 하는데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동서가 핸드폰을 확인하는 사이에 시모는 점점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기 시작했고 신우이는 여행 누구랑 갔냐고 다그쳐 물었어요. 그 둘을 보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CCTV 어플을 열어서 확인을 하던 동서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 심각한 표정인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 뭐가 있길래 말을 못해? 이리 줘봐. 시동생이 동서에게 핸드폰을 빼서 확인을 하더니 놀란 표정으로 말없이 남편에게 핸드폰을 넘겨줬어요. 시모는 불안한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고요. 남편과 저는 영상을 봤어요. 영상 속에는 제 모습이 나왔는데 그냥 아버님의 서류만 챙겨서 나가는 게 다였어요. 제 손 어디에도 금팔찌는 보이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윽고 시어머님의 모습이 나왔어요. 집안에 왔다 갔다 하더니 누가 집에 온 것 같았어요. 화면에 빨리 감아 돌리니 웬 젊은 남자가 집에 들어왔고 곧이어 시어머님과 껴안는 거예요. 남편과 저는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어머니, 이 사람 누굽니까? 남편은 심각한 표정으로 자신의 새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시어머님, 아니 그 여자는
말을 더듬으며 변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게, 우리 조카야, 조카. 뭔 조카? 엄마, 조카가 어딨어? 누구? 나 연락하는 사촌 아무도 없는데? 신우의 말에 그 여자는 당황해 손으로 입을 막으며 닥치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요. 평소 그 여자는 자기 딸이라면 오냐오냐 껌뻑 죽는 사람이라 말도 함부로 안 하는데 닥치라고 하니 신우이도 놀라서 자기 엄마를 쳐다보더군요. 연락을 하며 지내는 사촌도 없다는 신우이의 말에 남편은 다시 그 여자를 쳐다보며 다그쳤어요. 지금 아픈 아버지를 두고 바람을 피운 겁니까? 이렇게 새파랗게 어린 남자랑? 바람이라니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오해야, 오해. 조카 맞다. 그 여자는 끝까지 조카라며 바람이 아니라고 발뺌을 했지만 CCTV 영상은 다른 말을 했어요. 영상 속 두 사람은 점점 노골적으로 껴안더니 곧이어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거든요. 안방에 둘이 가서 무슨 짓을 할지는 말하지 않아도 예상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 모두 경악을 했고 그 여자는 얼굴이 벌개졌어요. 그 여자 딸도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남편은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외간 남자를 집안에 끌어들이는 것도 모자라 안방에까지 같이 들어간 이유가 뭐냐고 해명을 하려며 소리를 쳤어요. 그 여자는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계속 변명했지만 끊임없이 돌아가는 영상은 곧이어 안방에서 두 사람이 나오는 장면에 비춰줬어요. 옷도 제대로 걸치지 않은 채 집을 돌아다니는 두 사람의 모습은 보통 사이가 아니었어요. 조카는 더더군다나 아니었고요. 그 여자는 남편의 손에 든 핸드폰을 뺏으려고 애썼지만 남편이 그 손을 뿌리쳤어요. 그 힘에 밀려 바닥에 쓰러진 여자는 싹싹 베기 시작했어요.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그냥 잠시 재미 좀 본 거야. 바로 다 정리할게. 그러니까 아버지께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줘. 잘못한 건 아세요? 사람의 태를 쓰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내 아내에게 그렇게 못시게 굴어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그냥 해프닝이야. 제발 살려줘. 나 좀 살려줘. 눈물 콧물 다 빼면서 사정사정하는 모습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바로 직전까지 자기가 시어른이라고 저를 못 잡먹어 안달이라는 듯 그렇던 사람이 어디 갔나 싶더라고요. 신우이는 자기 엄마의 비굴한 모습을 보고는 씩씩거리며 집을 나가버렸고 그 여자는 계속 싹싹 빌고 있었어요. 나중에 영상을 마저 찾아보니 금발찌를 숨긴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님, 그 여자였어요. 저에게 다 뒤집어 씌우려고 했다가 모든 게 다 뽀록이 나고 만 거예요. 세상에. 도대체 저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랬어요?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다니.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정신이 어떻게 됐나 봐. 내가 잘못했어. 아버님께 제발 비밀로 해달라며 잘못했다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저희는 그 여자를 쫓아내야 한다 생각했어요. 저의 옷을 붙잡고 매달리는 그 여자를 뿌리치고 집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치료 중인 것을 알지만 알리기로 했고요. 남편과 제가 말씀드리기로 해서 병실로 갔어요. 저희는 아버님께 있었던 일을 모두 말씀드렸고 CCTV 얘기도 드렸어요. 놀라실까봐 계속 상태를 살폈는데 의외로 담담하신 아버님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그 여자가 외도하는 걸 아버님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 여자, 남자를 그렇게 밝히더니 결국엔 집어릇 걔 모준 모양이구나. 아버지, 다 알고 계셨어요? 나한테 들킨 거 몇 번이나 돼? 진작 떼내려고 했다만 니들 보기 민망하기도 하고 니들 결혼 앞두고 혼주족에서 혼자 하는 것보다 보기 나을 것 같아서 참았지. 그래도 그 여자 볼 때마다 속이 편하진 않았어.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젊을 때는 그래도 사람이 순수했는데 그때 내가 속아 결혼을 한 건지
살면서 점점 변화하더구나. 지원을 안 하려고 하다가 너희들 생각해서 했는데 그게 내 잘못된 선택이었어. 나한테 바람 피운 거 들키고 싹싹 빌면서 다시는 안 하겠다고 해서 봐준 건데 결국 이렇게 될 걸 그때 정리할 걸 그랬다. 내가 잘못 생각했어. 아버님이 그동안 시어머님과 시누이를 멀리 하셨던 이유가 모두 있었어요. 모든 걸 다 알면서 눈 감아주셨으니 혼자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싶어 아버님이 안쓰럽게 느껴졌어요. 아버님은 곧이어 변호사를 불러 이혼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각서 한 장을 꺼내셨어요. 예전에 아버님께 외도를 들켜서 그 여자가 쓴 각서였는데 또다시 외도를 할 경우 재산 분할과 위자료 없이 합의 이혼을 하겠다는 게 적혀 있더군요. 공증까지 받은 거야. 그런 여자한테 한 푼이라도 줄 수 없지. 빈손으로 쫓아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며 변호사에게 각서를 넘기라고 하셨어요. 결국 그 여자와 그 여자의 딸은 자기가 놓은 덫에 걸려서 집안에서 나가게 됐어요. 저한테 그렇게 모질게 굴더니 그 화를 자기가 도로 맞게 된 거예요. 그 큰 집에서 달랑 트렁크 하나 끌고 나가는 모습이 어찌 처량하게 보이던지요. 불쌍해 보였지만 어쩌겠어요. 자업자득인 거죠. 나중에 듣고 보니 그 여자 빚 때문에 개인 파산을 했다고 했어요. 사치스럽게 살더니 아버니 돈이었으니 결국 파산을 했나 봐요. 그 나이에 어디 가서 대접받고 일도 못할 텐데 참 안타까운 인생인 것 같아요. 난리가 난 것에 비해 시아버님의 이혼은 깔끔하게 끝났어요. 철두철미하게 드신 아버님의 준비성 덕분에 쉽게 끝났죠. 이후 아버님의 회사 경영을 두 아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 살던 집을 처분하고 전원 생활을 하시기로 했어요. 교회의 한적한 곳에서 지내고 싶다고 하셔서 그런 곳에서 요양하며 지내고 계세요. 동선에는 둘째가 생겨서 지금 임신 중인데 저에게도 좋은 일이 생겼어요. 얼마 전에 다시 임신이 됐거든요. 두 동서가 나란히 배가 불러서 있게 되어 얼마나 웃긴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다행인 게 동서에게 의지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요즘 동서랑은 둘도 없는 베스트 프렌드로 지내고 있어서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데 구경도 가고요. 덕분인지 지난주에 안정기에 들었었는데 병원에서도 안심해도 될 것 같다고 말했어요. 출산하는 날까지 조심해서 이번에는 꼭 아이를 품에 안아보고 싶어요. 구독자분들 응원 주실 거죠? 결혼하고 나서 참고만 사는 게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결국엔 다 잘 되고 나니 제 미련스러운 행동이 부질없는 짓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에게 미움받는다는 게 생각보다 힘든 일이라 지난 상처들이 다 잊혀지지 않지만 이렇게 속풀이를 할 수 있어서 좋아진 것 같아요. 고구마 먹은 것 같은 답답한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추운 날 건강 조심하세요.